서울 은평구 응암동 재래시장 옆에 한 골목이 있었다. 평화롭기만 한 이곳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집에서 자꾸 사람이 죽어나간다더라. 과연 12평 남짓한 그 지하 공간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지하실이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주는 장 씨였다. 장 씨는 2002년 우리나라가 월드컵이 한창이었을 당시 9월 중순쯤에 버려왔던 지하실을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사체를 발견하였다. 그동안 주로 소규모 공장으로만 사용되었던 지하실은 지난 6월을 마지막으로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장 씨는 이번 기회에 지하실을 깨끗한 원룸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새를 놓기로 결심을 하였다. 그런데 빈 방만 있던 지하실이다 보니 화장실이 없었다. 그래서 장 씨는 일단 화장실부터 마련하는 것이 급했다. 그렇게 장 씨는 지하실을 둘러보던 중 마침 지하로 통하는 계단 아래에 한 평이 조금 안 되는 삼각형 모양의 작은 창고가 있었는데 그곳을 화장실로 만들려고 계획을 잡고 지난 9월 중순에 공사가 시작되었다. 인부 한 명을 고용해 창고를 화장실로 개조하는 작업을 하던 장 씨 앞에 뭔가 어색하게 튀어나온 콘크리트 구조물이 눈앞에 들어왔다. 높이는 약 60cm에 길이는 40cm 정도 되었고 폭은 1m가량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그 좁은 창고 한켠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장 씨와 인부는 해머 드릴을 이용해 콘크리트 더미를 깨버리기로 했다. 콘크리트를 깨는 기계음이 얼마간 계속되자 갑자기 날파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콘크리트에 구멍이 나면서 퍼져나오는 역한 냄새는 인부와 장 씨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게다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구조물은 여간 두꺼운 게 아니었다. 집주인 장 씨는 커다란 선풍기를 가져다 주며 작업을 독려했지만 냄새가 지독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계속해서 이상하다며 불안해하는 인부를 도와 콘크리트 덩어리를 깨던 장 씨의 눈에 이상한 물체가 발견된 것은 바로 그때였다. 겹겹이 비닐에 쌓여있던 그 물체는 다름 아닌 겨울 점퍼 차림의 50대 여자 시체였다. 너무나도 놀란 장 씨와 인부는 바로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가 돼서야 콘크리트에 짓눌려 있던 사체를 꺼낼 수 있었다. 한 평 조금 안 되는 공간에 사체를 구겨놓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그대로 부었기 때문이었다. 그 탓에 죽은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그 사체는 정상적으로 부패하지 못하고 마치 미라처럼 바싹 말라 굳어 있었다. 두꺼운 콘크리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얼굴도 한쪽으로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경찰은 일단 사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였다. 다른 한편으론 지하에 새들어 살던 세입자들과 집주인 장 씨를 상대로 수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경찰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지난 1992년 건물이 완공되고 그 지하를 거쳐간 5명의 세입자와 9명의 종업원 등 14명 가운데 총 6명이 줄줄이 죽었다는 것이었다. 원래 이 집터에는 문구점이 있는 단층 건물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건물을 허물고 지난 92년 1월 지금의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이 새로 들어선 것이었다. 그때부터 지하랑 1층은 소규모 공장이나 일반 상가로 이용되었고 2층과 3층은 가정집으로 이용이 되었다. 지하에 가장 먼저 새를 든 사람은 정 씨였다. 양복 재단 공장을 운영하던 정 씨는 92년 5월 그때 당시 1,300만 원의 전세금을 주고 입주를 하였다. 그럭저럭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이 유지가 됐던 그 공장은 입주한 지 2년이 지난 94년부터 갑자기 휘청거렸다. 정 씨의 자녀의 말에 따르면 당시 정 씨는 주변 사람에게 1억 원짜리 빚보증을 서주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게 잘못되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 정씨는 94년 6월 공장을 그만두고 대전의 한 기도원으로 요양을 떠났다. 그로부터 3개월 뒤 갑작스레 정씨가 목을 매 자살을 하면서 그는 이 건물 지하를 거친 첫 번째 사망자로 기록이 되었다. 정씨 다음으로 지하층을 임대한 사람은 박씨였다. 원래 박씨는 당시 지하실의 세입자인 정씨가 재단 공장을 운영할 때 그의 밑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종업원이었다. 그런데 정씨가 갑자기 기도원으로 내려가자 얼떨결에 공장 운영을 맡게 된 것이었다. 기도원으로 내려가기 직전 정씨는 박씨에게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전세금 1,300만 원 가운데 900만 원은 내 부인에게 전해주고 나머지 400만 원은 당신이 가져라 라는 말을 남겼다고 했다. 정씨에게 받을 돈이 있었던 박씨는 이를 근거로 당시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집주인은 나는 돈이 없으니 당신이 세를 놓아서 다음 세입자에게 받던지 하라며 박씨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결국 박씨는 2년 만인 지난 96년 9월에서야 새로운 세입자 김씨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박씨 역시 지난 2001년 3월 암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 박씨의 뒤를 이어 지하에 입주한 김씨는 스웨터용 털실 공장을 운영하였다. 약 1년 2개월쯤 공장을 운영하던 김씨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자 공장을 거의 놀리다시피 했다고 하였다. 그렇게 98년 11월 지하실은 주씨에게 넘어갔다. 당시 옷가게를 운영하던 주씨는 보관창고로 지하를 활용하였다. 주씨와 세 번째 세입자였던 김씨는 내연의 관계이자 동업자였다. 그리고 지하실의 마지막 세입자는 최씨였다. 지난 99년 3월 보증금 200에 월세 20만 원을 주고 입주한 최씨는 종업원 9명을 두고 스웨터 옷감 공장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다. 종업원 중 한 명이었던 홍씨가 지난 2000년 교통사고로 사망하더니 지난해에는 신씨가 간암으로, 이씨가 폐암으로 차례로 병사한 것이었다. 2002년 5월에는 급기야 세입자 최씨의 친구이자 종업원이었던 강씨마저 당뇨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 집주인과 세입자들을 상대로 한 탐문 수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영 개운치 않은 표정이었다. 물론 이번에 발견된 변사체의 죽음과 다른 지하 입주자들의 사고사나 병사를 연관시킬 만한 근거는 없던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단지 우연으로 돌리기에는 이들이 연이어 당한 애군이 너무 우연치 않기 때문이었다. 같은 지하실에 입주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죽어나간 사실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소문처럼 변사체 여인의 원혼과 이들의 죽음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묘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었을까? 사건을 둘러싼 무성한 추측들은 또 하나의 괴담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02년 9월 정 씨가 이를 발견하면서 다시 재수사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수사 결과 국과수에 의뢰했던 사체는 1997년 실종되었던 55세의 여성 이씨였다. 경찰들은 세입자들과 집주인을 탐문 수사하던 중 한 가지의 단서가 나오게 되었다. 이씨가 실종 신고가 되어 있던 것이었다. 신고를 한 사람은 그의 동생이었다. 이씨 동생의 말에 의하면 당시 이씨가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간다고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동생은 차용증 하나를 건네주었는데 돈을 빌린 사람의 이름은 주상철이었다. 주씨는 그 지하실의 네 번째 세입자였던 것이었다. 그리고 유독 주씨만이 수소문이 안 되었던 것이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들은 끈질긴 수사를 끝에 주씨가 감악산 신당에 무속인이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시신 발견 2주 만에 주씨를 검거하게 되었다. 주씨는 검거 당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범행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물어보니
주 씨가 이 씨에게 1200만 원이라는 돈을 빌렸고 그 돈을 받으러 온 이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30cm가량의 쇠파이프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였다고 하였다. 그 후 이 씨를 김장용 비닐로 겹겹이 싼 후 지하실 계단에 밀어넣고 시멘트 벽돌로 사체를 은닉한 다음 공사장에서 모래와 시멘트를 훔쳐 사체를 콘크리트로 안매장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부검 결과 피해자 이 씨는 완전히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멘트에 덮여 산소 부족으로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한 강도살인 혐의로 주 씨를 기소했으며 재판부는 주 씨에게 계획성과 은폐 정황을 들어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주 씨는 항소를 하였지만 모두 기각되었고 상고를 포기해 징역 15년형이 확정이 되었다. 해당 사건 이후 건물 지하실에는 아무도 들어오려 하지 않았다. 건물주 장 씨가 2년간 공짜로 살게 해주겠다는 홍보물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실이 이어지게 되었다. 이에 건물주 장 씨도 포기를 하고 그 건물을 3년 만에 다시 팔고 동네를 떠났다고 하였다. 해당 건물은 2017년 재개발 공사로 인해 철거가 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현재 이 건물이 있었던 자리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고 한다.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총 14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른바 화성 연쇄살인사건이었다. 이 내용은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다.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화성 연쇄살인사건에 관한 내용이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대한민국 최대 미제사건으로 불렸다. 2019년 9월 18일 진범 이춘재가 지목이 되면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이름이 불리게 되었다. 지금부터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중반 한국은 산업화의 열기 속에서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과 가까웠던 지금의 경기도 화성시라 불리는 화성구는 여전히 농가 밭이 많았고 새로 닦인 도로와 군부대 주변의 마을들이 산재해 있었다. 이곳은 굉장히 조용했다. 밤이면 개 짖는 소리 외엔 아무런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평화는 1986년 가을 한 여성이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서 서서히 무너져 버렸다. 1986년 9월 15일 화성군 태안읍의 한 논두렁길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두 손은 등 뒤로 묶여 있었고 입고 있던 스타킹은 입에 물려 있었다. 당시 경찰은 충격에 빠져버렸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이어질 대한민국 최악의 연쇄살인 사건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시작이 되었다. 그로부터 약 5년 동안 화성 일대에서만 11건, 수원에서 1건, 나머지 2건은 충북 청주에서 유사한 여성살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들은 어리면 9세부터 많으면 71세까지 다양했지만 모두 밤길 혼자 걷는 여성들이었고 시신에는 모두 공통적으로 묶인 흔적과 성폭행의 정황이 남아있었다. 수십 년간 미제 사건이었던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찰력이 동원되었다. 수사 인원은 연간 205만 명에 달하였고 수사 대상자만 2만 1280명이나 되고 지문을 대조당한 사람만 해도 4만 116명이나 되었다. 하지만 끝내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그 시절엔 DNA 분석 기술이 발전하기도 전이었고 과학 수사도 지금처럼만큼 큰 발달이 있지 않았다.
경찰은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맞는가 하는 회의감에 휩싸였다. 그 사이 시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였다. 밤이 되면 마을에는 순찰대가 돌고 여성들은 외출할 때 빨간 옷을 피하기까지 했다. 그 이유는 피해자 중 다수가 빨간색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사가 점점 길어지자 경찰은 심리분석, 몽타주, 대규모 검문 등을 통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였지만 범인의 그림자조차 잡지 못했다. 1991년 10번째 사건 이후 화성 일대는 더 이상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고 세월이 흘러 결국 공소시효까지 만료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2019년 DNA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오래된 사건의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을 했다. 경찰은 화성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었던 6차 1987년 1월 10일, 7차 1988년 9월 7일, 9차 1990년 11월 15일 사건 때 확보해 두었던 DNA를 국과수로 보내 DNA 검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는 1994년 1월 13일 자신의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한 남성과 일치하였다. 그의 이름이 바로 이춘재였다. 그렇게 경찰들은 전문 프로파일러들로 수사팀을 꾸렸고 그해 9월 18일 이춘재를 접견하면서 재수사를 시작하였다. 계속되는 조사에도 끝까지 입을 떼지 않았던 이춘재는 9월 24일 무슨 이유인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고 10월 1일 9번째 조사에서 끝내 자백을 하였다. 11차 조사 때는 모방 범죄로 분류되었던 8차 사건도 자신의 범죄라고 털어놨다. DNA가 검출된 사실을 알게 된 데다 프로파일러와 정서적 신뢰감이 형성이 되면서 심경의 변화가 생겼다고 하였다. 그때부터 경찰은 2019년 12월 17일에 사건 명칭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변경하였고 이듬해 7월 이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사건의 진범이 밝혀졌지만 이춘재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이었다. 다만 그는 처제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다. 이춘재는 2020년 11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진범으로 특정된 데에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며 사건이 영원히 묻힐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다. 모든 것이 스치듯 지나갔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다. 여기서 문제는 이춘재가 진범으로 지목되기 전 20년간 죄 없는 사람이 누명을 썼고 옥살이를 하였다는 것이었다.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만리 가정집에서 당시 14세였던 A양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8차 범행이었다. 당시 현장에서 채모가 발견되었고 분석 결과 일반인보다 300배 많은 티타늄 성분이 검출되었다. 경찰은 분석 결과에 따라 기계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였다. 수사를 시작한 지 10개월이 흐른 1989년 7월 25일 경운기 수리센터에서 일하던 윤성여 씨를 체포해 강압수사를 통해 자백을 받아내었다. 그때 당시 윤성여 씨의 나이는 불과 22세였다. 윤 씨는 소아마비 환자로 치밀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웠고 본인도 교도소에서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1990년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은 후 20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2009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윤 씨는 재심 끝에 2020년 12월 17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국가가 억울하게 형을 받게 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 25억 1천만 원, 경찰의 가혹행위 등에 의한 국가배상금 18억 7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이춘재에게 범행 동기에 대해 물었더니 그는 그냥 충동이었어요. 그날 기분이 그랬어요. 라고 답하였다. 범행 당시 그는 결혼을 한 상태였고 일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며 가족과 함께 지냈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남편, 이웃 직장인이었지만 밤이 되면 그는 연쇄살인마로 변해버렸다. 경찰은 이춘재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당시 수사 기록과도 일치하는 점에 대해 소름을 금치 못하였다. 그 후로 한국 수사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DNA 분석과 프로파일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으며 국가적으로 미제사건 전담팀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공소시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결국 2015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가 되었다. 한 남자의 잔혹한 욕망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그 진실은 30여 년이 지나서야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